속보 KF-21 전투기 비행 24,000파운드급 국내 엔진 이륙. 지난달 17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CJ1호기가 최초로 음속마하 1.0 약 1224kmh를 돌파하며 경남 사천 상공을 힘차게 갈랐다. 음속을 넘는다는 것은 기체의 속도가 비행 시 발생하는 충격파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선 엄청난 힘이 기체 전면에 모여 커다란 압력이 발생해 정상적인 비행을 방해한다. 보람에는 음속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체 외형이 가진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런 초음속 비행을 가능케 한 보람의 심장은 한국의 것이 아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의 조립과 생산을 맡고 있지만 설계와 관련한 원천 기술은 지사에 있기 때문에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부품 국산화율도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미국 지와 프렛 앤드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 세계사가 독과점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며 제트 엔진을 국가 전략기술로 삼아 해외 기술 이전을 막으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한 엔진을 수입해 국내 생산 전투기에 탑재해도 제3국으로 수출하려면 결국 엔진 개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향후 KF-21이나 그 뒤에 개발될 미래의 전투기도 엔진 때문에 제3국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도 제트기급 기체에 들어가는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야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제트 엔진 개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글로벌 엔진 제조사들은 수천 명 규모의 연구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유관단체, 기업의 연구 관련 인력을 모두 합쳐도 수백 명에 불과하다. 개발에 착수한다고 해도 수십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험난한 사업이다. 어떤 정부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임기 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할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제트 엔진 개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편익은 분명 적지 않다.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항공 엔진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개발 난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 자립을 통한 해외 의존성 탈피와 정책적 부합성, 미래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고려한다면 첨단 항공 엔진의 개발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 개발진들의 의지도 불타오르고 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장 일선에 있는 연구원들은 엔진 독자 개발 필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에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첨단 항공가스 터빈 엔진 부품을 선정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본격적인 제트 엔진 개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KF-21 승패 가를 핵심 무장 한국형 타우러스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4.5세대 첫 초음속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에에 탑재할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국내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부터 2028년까지 1,900여 원을 투자해 KF-21 전투기에 탑재 운영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을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며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최초의 공중발사 유도탄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사거리 350km 이상으로 가탄두로 운용될 예정이다. 독일, 스웨덴 합작회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 GmbH사가 제작 우리 공군의 F-15K에 탑재한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형상이 닮았다. 일종의 한국형 타우러스인 셈이다. 방사청은 지상, 해상 발사유도탄과는 달리 공중 발사유도탄은 항공기 안전 장착 및 분리 기술이 부족해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었다며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공중 발사 유도탄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된다. 체계 개발 과정에서 단두, 엔진 등 시제품 제작은 LIG넥스1, 한화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최근 K방산을 주도하고 있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수출 가능성, 다양한 항공유도무기 개발 촉진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외국 유수의 항공방 산업체들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독자 개발에 10년 정도 걸리는 데 비춰 외국 기업과 기술 제휴 없이 개발 시 빨라도 2030년대 초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KF-21의 탑재해 전력화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경우 KF-21 해외 수출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인규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세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개발해 첨단 항공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 정치 속속 독자 기술 KF-21 마하벽 첫 돌파 비행 6개월 만에 또 이정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보라매 CJ-1호기가 17일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전투기로서는 꼭 넘어서야 하는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었는데 국산 항공기 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F-21 초음속 비행 처음 성공. 방사청에 따르면 KF-21 CJ-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한 뒤 남해 상공에서 고도 4만 피트로 비행하며 오후 3시 15분쯤 처음으로 마하 이름속 한 배 약 1200km/h를 돌파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80여 회의 비행을 거쳐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확장시켰는데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한 것이다. 비행 중 받는 실제 하중보다 1.5배 더 센 압력을 기체 구석구석에 가해 안정성을 지상에서 미리 시험한 덕분이다.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첫 음속 돌파 성공이란 의미도 지닌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성공이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한편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길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KF-21의 첫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국내 항공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해외 전투기 개발 및 성능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미래 항공우주 분야 선진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나면 유무인 복합기 등 파생 개발 분야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F-21 남은 검증 과제는 KF-21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부침을 겪은 뒤 지난 2015년 본격화됐으며 오는 2028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 단군 이래 방위산업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는 말이 오가는 이유다. 카이에 따르면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기술이 적용됐다.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물론 KF-21이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지만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우선 2020년 7월 시작한 지상시험으로 2025년 8월까지 내구성, 기능 분야별 성능, 전기체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 2026년까지 2000여 소티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완수해야 블록 1 체계 개발이 마무리된다. 그 사이 올해 하반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관문도 거쳐야 한다. 이달 초 시제기 3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고 상반기에는 시제4에서 6호기도 순차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도 4년 가까이 연체하던 분담금을 작년 11월 납부를 재개했다. 방사청은 남은 개발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블록 1초도 물량이 양산돼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 출고 기념식에서 선언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3에서 4년 가까이 남았지만 국산 전투기 시대가 성큼 다가선 셈이다. 4. 우린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중국이 대만 점령을 위해 꺼내버린 비장의 수는? 노후한 무기를 처리하는 것은 한국과의 국방력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해당 무기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를 구하는 것도 일이지만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이 가장 큰 사안일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노후 무기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개보수를 통해 새로운 전력으로 전환하여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시기까지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점에서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트럭형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역시 노후 전투기들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오히려 이를 새로운 전력으로 대체하면서 대만을 비롯한 국가들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내려졌다. 바로 노후 전투기를 무인 자폭 드론으로 개조한다는 것이다. 다는 점인데 중국은 이를 훈련기로 소수 운용, 나머지는 모두 무인기로 개조하여 자폭 드론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제28의 경우는 퇴역이 진행되던 2010년대까지도 300여 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퇴역시키기엔 전력 공백이 너무 컸을 것이다. 아직도 주력인 J8, F-16과 식별 혼동. 다만 그런데도 중국 공군 기체의 노후화는 여전히 심각한데 러시아의 Su-27을 라이선스 생산한
제28 역시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수호이의 수-27을 라이선스 생산한 제11 그리고 자체 개발한 제10으로 점차 대체하는 중이다. 다만 제6과 제27과의 퇴역 시기가 겹치게 되면 공군 전력의 현격한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뒤로 차후로 미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인기로 개조 중인 제6, 제27이 특히나 중국의 적성국인 대만과 미국의 치명적인 이유는 해당 전투기들이 레이더로 식별할 경우 대만과 미국의 F-16 전투기와 유사하게 잡히기 때문에 방공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 2025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긴장을 유발하기엔 충분한 이유이다. 인식 전환의 사례 네티즌 진짜 위험하겠는데 유인 전투기를 무인화하여 자폭 드론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은 현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심지어 전투기를 자폭용으로 쓴다는 것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의 극단적인 전술로 치부되곤 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선택은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듯 싶다.